어제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전화 연결했던 하태경 의원님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고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 예. 안희정 이제 전 충남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대해서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예,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정치 시작한 지 6년째인데요. 노래방도 못 갑니다. 여직원들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유권자들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뭐 놀아주고. 근데 못 합니다. 그리고 여튼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차기 대권 1순위였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1, 2순위 뭐 거의. 예, 거의 그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것도 시기가 작년 대선 이후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저거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약간 병적인 수준 아니냐. 아니면 저는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솔직히 정치적 여파보다는 안 지사 개인에 대한 그 좀 이해 불가능. 도저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건 거의 병적 수준 아니냐. 뭐 이 정도가 아니면은 자기 관리를 작년 대선 이후에 안 지사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실제로 좌우,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정치인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저도 요즘 솔직히 이건 뭐 주변에서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두드려 펴서라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 보좌관들도 네. 제가 사실 뉴스공장 나와서 보면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너무 편하게 할 때 요즘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고. 문자폭탄 터질 때요? 꼭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 말고 약간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런 네.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미투나 이런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발언 신중해라. 아예 그냥 입을 닫아라 할 정도로 네.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근데 바로 수행 비서면은 주변 사람들 알아요. 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사람 뭐 했냐는 거지. 주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지금 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저 정도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또 여성이 누구한테 또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최근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안 지사 이해 불가능입니다. 그 정도 코미트가 전부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현역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아무튼 간이 크거나 저는 못합니다. 저런 간 큰 너무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사실 안 지사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생명은 끝났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앞으로 이게 이제 과거 사건하고는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성폭력으로 특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법적인 형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 이제 안 지사가 학생운동에서 감옥 가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문제로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다툼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제 그렇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투 고백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정말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고 이번에 혁명해야 됩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혁명이 있고
일종의 이제 미투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는 이 운동이다, 이 운동이. 그래서 여성분들 힘내시고 우리 사회 바꾸는, 우리 사회를 정말 앞으로 전진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응원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외에는 더 이상 사실 지방선거까지 얘기하기에는 뭐 가름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김정은 당연히. 이야기 하시죠. 예, 예. 그런 얘기 앞으로 다음에 나올 텐데 여기서 그 뉴스 자체로 보자면 이제 사실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권력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남쪽 인사를 만났다. 굉장히 역사적 뉴스죠, 이 뉴스도. 예. 이 뉴스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김정은은 원래 정상회담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설주 부인이 예. 동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만났고 바로 만났고 동석도 했고. 그렇죠. 이게 예. 왜 특히 중요하냐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어떤 공식 만남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신세대 정치가 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정치이면서 동시에 정상국가, 정상적인 국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설주를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시대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예.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 외교 무대에 대비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데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이제 냉전 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신감이 있죠. 지금 집권한 지 공식적으로는 한 7, 8년 됐는데 네. 그 준비 기간이 또 한 2, 3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집권 10년 차예요. 그래서 나이는 사실 굉장히 어리죠. 한 82년생이면 지금 네. 30대 중반, 37이죠. 한국 나이로. 37인데 뭐 집권 10년 차니까 전 굉장히 노련한 세계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40대 초반이라고 예.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린 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으로 가면 김정은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사실은 북한 전체 물론 이게 특수한 세습이긴 하나 예. 나이로만 기준으로 보자면 왕조 시대로 보면은 예. 뭐 젊을 때 와서 통치를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핵 문제가 있지만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경제도 좋아지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해서 성과를 낸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실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나 또는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 김정일 때보다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성과를 경제적이거나 뭐 군사적이거나 성과를 낸 측면에서는 업적이 있고 근데 또 많이 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예. 4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과거처럼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빈민이죠, 빈민.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북한의 또 하나 변화가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다 들어요. 이게 핸드폰이 한 400만 대 있으니까 그게 SNS는 되거든요. 국내 네. 문자는 되거든요. 물론 인터넷은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정보 교환은 다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어떤 잠재력도 되지만 북한이 정치적으로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보다도 뭐
예를 들어 우상화도 조금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 외교관들 뺏지 않더라도 네. 된다라고 김정은 지시한 적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살았어요. 교육도 거기서. 그렇죠. 예. 김여정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나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고 돌아와서 본인이 집권하면서 거기서 본 것이 여기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없는 나라는 비정상이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허용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이제 평가나 분석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지점이다. 이건 다르죠. 다른 지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뭐가 다르냐면 대목이긴 한데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특사단이 구성돼서 북한에 올라가잖아요. 네. 비핵화 문제를 꺼낼 거지만 어려운 상대죠. 네. 예를 들어 축구로 치면 굉장히 강적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네. 싸워서 이기기 힘든 혹은 승부가 나기도 힘든. 그렇죠. 이기기 네. 힘든.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너 가서 싸우기도 힘든데 가지 마. 뭐 저쪽에 승리만 안겨주고 올 거냐. 네. 이런 게 예를 들어 어제 대변인 성명 보니까 북핵 축하사절단 간다. 이렇게 야유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가 가는데 대한민국 축구 대표가 가는데 이겨라. 잘 싸워라.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대한민국의 하나가 돼서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비핵화 문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저쪽은 주사파 정권.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 핵을 인정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네. 좋게만 하려고 한다. 이게 이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바른미래당의 차별점이 거기 있다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와중이긴 해요.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이 자격 시비부터 하니까 자격 시비는 일단 하지 않고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차별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북한에 이제 좋은 성과가 있다 이 뉴스가 나오는데 네. 성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오면 어느 정도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를 보고 졌어도 경기를 보면 알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잘했다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엉망으로 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서훈 국정원장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나마 평가를 하는 거는 신경을 좀 쓴 것 같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단장으로는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제일 잘 압니다. 북한을. 제일 잘 안데도 알고 불구하고 정상회담 반대한 이유는 예, 반대하신 이유는 국정원 내에 서훈도 문제지만 그 밑에 김상균 제2차장 대북 차장이 있습니다. 예. 대북 차장 밑에 뭐가 있냐면 대북 공작팀이 있습니다. 예. 대북 공작팀의 역할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분들 역할이에요. 그럼 더더욱 가서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화해 협력을 해야 되니까 네. 공작팀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아니, 기업도 투트랙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가서 보고해 주면 되죠. 이제 공작팀의 수장이 간다는 것은 네. 그죠? 공작을 사전에 완화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악약양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뭐 사전에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가 네. 이렇게 뽑아서 또 거기다가 단장까지 안 시키고 신경 써줘서 보냈을 때는 응원을 해주고 잘 싸우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차별점을 이 지점에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잘 눈에 안 띄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취한 스탠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국면에 가면 갈수록 원래 전선은 단순해지는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영역도 단순하게 말해야 되고 점점점. 그렇죠. 예. 그럼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점점 갈리게 되고 이건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이 이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인데 그 여실히 드러나는 게 지금 북한 문제에서 흑백 논리를 이겨내자.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주사파 사냥을 하는 것도 심플하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에 호응하는 유권자는 제가 볼 때 10% 이상이 안 된다. 10%도 안 된다. 지지율은 20% 되지 않습니까? 거의 가까이. 뭐 20%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조사에 15% 이해하고. 네. 근데 미래의 유권자 네. 앞으로 대선까지 보고 젊은 유권자들한테 그건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런 유혹에 우리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뭐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나 앞으로 이제 차별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정당으로서 현실 정치인들의 집합으로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근데 지금 지지율로 일단 먹고 사는데 정치는 점점점 자산이잖아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정말 읍소하고 싶은 게 네. 저희한테 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당보다는 저희들 평균 수준이 높다. 그리고 한국당하고 민주당 쪽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야당을 주도하는 이런 전국으로 가면 대한민국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여당한테 쓴소리 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같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힘을 합치는. 근데 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될 때 하긴 요번에 뭐 홍준표 대표 칭찬 한마디 할게요. 그 청와대 영수회동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갈까요? 이번에도 안 가면. 다 거절했다가? 이번에도 안 가면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주적이 되죠. 대한민국이 주적이 되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고다이로 계속 놀면. 독고다이. 네. 진짜로 독고다이, 평생 독고다이 됩니다. 네. 그게 근데 별명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거를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쓴소리해서 말릴 건 말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거다. 이게 여당한테도 훨씬 좋고 우리 정부한테도 좋다. 이런 걸 읍소하고 싶은 거죠. 지지율은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꾸준히 돼야 되고. 근데 아무튼 지지율 유혹 때문에 그건 알겠어요. 예,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지지율 유혹 때문에 그 스탠스. 그러니까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사하면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뭐 사실 부산, 울산, 경남에 저 빼고 8명이 다 한국당 갔지만 저 혼자 안 간 것도 그런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뭐 불의에 타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놀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고 그런 작심을 한마당에 지금 또 선거 앞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뭐 어떤 꼼수를 부린다든지 예를 들어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 그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합은 절대로 안 한다. 선거연대도 없다? 선거연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견제 대상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한국당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청산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 입장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걸 차지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책임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다른 책임감은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절박한 겁니다. 목표의식은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달하는가의 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패할 수도 있지만 네. 아름답게 패배하고 싶다. 비겁하게 이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뭐 그렇게 조금이라도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대의를 우리가 버리진 않겠다. 이게 바른미래당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탄생 자체가 그걸 목표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꾸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출마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당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본고지로 들어가서 한번 화끈하게 붙어라. 그래서 영남 출마론. TK로. 예, TK나 PK. 부산이야 되고. 네. 그래서 홍준표 이건 좀 그런 거야. 아무튼 홍준표 목을 따라.
홍준표를 따라. 그러니까 홍준표 정치를 끝내라. 정치 인생을 끝내야 된다. 안철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 내부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가 TK에 가서 TK나 PK 영남 TK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서울보다는 높다고 보세요? 이기는 것보다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안 대표나 우리 당이 명분이 어느 쪽이 더 큰가? 큰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권 후보인데 서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이기지는 못한다고 보시는 거네 당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세훈 시장을 영입한다. 거꾸로 탈당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한국당이야. 바른미래당이 영입한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영입한다. 이런 설들이 돌아요? 이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영입하고 싶겠죠. 지금 올드맨. 안 갑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서울시장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런 또 똑같은 실수를 저는 두 번 반복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요. 원지사님. 네. 원지사님은 어쨌든 뭐 제 바람은 그냥 이 길로 쭉 가셔서 승부를 보시는 게 원지사님. 아직 탈당 안 하셨죠? 지금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탈당 있습니다. 안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통합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 모르는데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예. 이 당적을 유지한 채 끝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원지사님은 뭐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지사님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시는 게 가장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또 이 상황에서 당적을 옮겨서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피운다. 딴 거 아니거든요.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다 출마시키지 마라. 후보 내지 마라. 바른미래당이든 한국당이든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꼼수를 피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게 꼼수가 아니죠. 만약에 의원님 기준으로 하자면 바른미래당의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가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걸 원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꼼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은 했으니 불리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면 최소한 탈당을 해야 되는 건데. 통합에 반대는 아니고 통합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저도 지금 당내 상황이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죠. 자, 이슈들이 많으니까 지난주는 짧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짧게 여쭤보자면 평화당이라고 지금 약칭해서 불러달라고 하던데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제안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이 제안을 어떻게 받을지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적어도 평화당은 원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평화당은 당연히 원하겠죠. 예. 뭐 평화당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정의당이 물론 정의당이 결정할 일입니다. 많은 정치는 다 다른다는 논평도 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의당이 제 옆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또 뭐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정의당 분들한테 사실 같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순결주의를 좀 깨라. 하라고 그렇죠.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권했던 거는 오래전부터 권했던 거는 민주당하고 차라리 합당을 해라. 정의당에게? 정의당에게. 그거는 뭐 정의당을 모욕하는. 아니,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도 정의당하고 똑같은 색깔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색깔이 비슷한 부분도 있죠.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민주당 자체가 안에서도 좌우 내부에 그거는 바른미래당한테 자유한국당 빨리 통합하지 뭐하냐고 똑같은 그건 거예요. 다르죠. 이건 한국당은 다르고. 한국당은 역사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이 민주당은 사실 정의당이 지금도 공동 여당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니, 비판할 때도 있죠. 후보들에 대해서. 그건 안에서 비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의당 블록을 형성해서 아니, 정의당이 저렇게 있으니까 노회찬 심상정만 국회의원 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총알바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전체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그렇게 현실론을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안 합쳐요, 왜. 그래서 제 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적폐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민주당은 성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민평당과 교섭단체를 할 거면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이게 대로를 가는 것이다. 네. 대도무문을 가는 것이고. 그건 정의당 국회의원이나 정의당의 당원들에게 당분간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저는 정의당 안에도 한번 얻어받으실 것 안에도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네. 운동권 안에 약간 독자파가 있고 연대파. 네. 옛날 전문 용어로 하면 독자파는 주로 PD 계열이고 연대를 잘하는 사람이 NL 계열인데. 그건 이름은 다르지만 어느 정당에나 있죠. 그러니까 자강파와 연대파가 예, 있으면 예. 정의당 비둘기와 내에 매파도 있고 언제나. 연대파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교섭단체는 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같이 투표 임할 수도 있고 또는 전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분명히 달리 할 수도 있는 저는 정의당 보고 예. 민주당과 합당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이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로 더 커져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기가 원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고민이 될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더더욱이 이럴 때 해둬야 되는 게 아니냐 한다면. 아니 지방선거 이후에는 원내 일이 이게 선거연대를 합의하는 게 아니고 네. 교섭단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할 텐데 민평당과 교섭단체가 저는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로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정의당 입장에서 당장의 선거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원내 국회 일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은 사안들 거론했어요. 많은 사안들. 그중에서 몇몇 사안은 당사자들이 와서 박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실제로 논쟁을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을 하고 정의당 분들하고. 예. 자, 이것이 바른미래당 지난주를 대충 건너뛰었던 그래서 2주를 몰아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논평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지 사건 때문에 무겁고 정치인들이 어쨌든 미투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연대하는 위드유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전화 연결했던 하태경 의원님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고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 예. 한정 이제 전 충남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대해서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예,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정치 시작한 지 6년째인데요. 노래방도 못 갑니다. 여직원들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유권자들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놀아주고. 근데 못 합니다. 그리고 여튼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차기 대권 1순위였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1, 2순위 거의. 예, 거의 그 수준인데. 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것도 시기가 작년 대선 이후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저거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약간 병적인 수준 아니냐. 아니면 저는 솔직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솔직히 정치적 여파보다는 안 지사 개인에 대한 좀 이해 불가능. 현역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아무튼 간이 크거나 저는 못합니다. 저런 간 큰 너무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사실 안 지사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생명은 끝났죠. 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과거 사건하고는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성폭력으로 특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법적인 형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 이제 안지사가 학생운동에서 감옥 가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문제로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다툼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자연인 안희정의 다툼이죠.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사실상 어제 그렇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투 고백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정말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고 이번에 혁명해야 됩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혁명이 있고 일종의 이제 미투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는 이 운동이다. 이 운동. 도저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건 거의 병적 수준 아니냐. 뭐 이 정도가 아니면은 자기 관리를 작년 대선 이후에 안지사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실제로 좌우,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정치인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저도 요즘 솔직히 이건 뭐 주변에서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두드려 펴서라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 보좌관들도 네. 제가 사실 뉴스공장 나와서 보면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너무 편하게 할 때 요즘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고. 문자폭탄 터질 때요? 꼭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 말고 약간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미투나 이런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발언 신중해라. 아예 그냥 입을 닫아라 할 정도로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근데 바로 수행 비서면은 주변 사람들 알아요. 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사람 뭐 했냐는 거지. 주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지금 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저 정도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또 여성이 누구한테 또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최근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안지사 이해 불가능입니다. 구정도 컴퓨터가 전문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 힘내시고 우리 사회 바꾸는 우리 사회를 정말 앞으로 전진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응원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외에는 더 이상 사실 지방선거까지 얘기하기에는 뭐 가름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김정은 이야기 하시죠. 예, 네. 그런 얘기 앞으로 다음에 나올 텐데 여기서 그 뉴스 자체로 보자면 이제 사실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권력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남쪽 인사를 만났다. 굉장히 역사적 뉴스죠, 이 뉴스도. 예. 이 뉴스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김정은은 원래 정상회담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설주 부인이 네. 동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만났고 바로 만났고 동석도 했고. 그렇죠. 이게 왜 특히 중요하냐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어떤 공식 만남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신세대 정치가 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정치이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국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설주를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시대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네.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 외교 무대에 대비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데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이제 냉전 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신감이 있죠. 지금 집권한 지 공식적으로는 한 7, 8년 됐는데 네. 그 준비 기간이 또 한 2, 3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집권 10년 차예요. 그래서 나이는 사실 굉장히 어리죠. 한 82년생이면 지금 네. 30대 중반, 37이죠. 한국 나이로. 37인데 뭐 집권 10년 차니까 전 굉장히 노련한 세계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40대 초반이라고 예.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린 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으로 가면 김정은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사실은 북한 전체 물론 이게 특수한 세습이긴 하나 예. 나이로만 기준으로 보자면 왕조 시대로 보면은 예. 젊을 때 와서 통치를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핵 문제가 있지만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경제도 좋아지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해서 성과를 낸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실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나 또는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 김정일 때보다 훨씬 인기가 좋